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전송기술과 교환기술입니다. 그러면 전송기술과 교환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슬라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송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자로부터 정보가 이제 수신자로 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요 구간을 전송한다, 전송 구간이다 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의미는 여기는 정보가 뭐가 됩니까? 신호가 되죠. 그렇죠? 신호가 되는데, 이 신호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전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송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전송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이 있는데, 전송은 그러니까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이 송신자하고 수신자 사이에 정보, 다른 말로 하면은 신호가 전달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환은 뭐냐? 교환은 송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수신자가 있어요. 다수의 수신자가. 그러면 만일에 이제 여기가 A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B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뭐 C도 있고요. 그다음에 D도 있고요. E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경우에, A하고 E를 통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D하고 연결하고, D하고 C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A하고, 그 다음에 C, D, E까지 어떤 조합도 전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복잡하죠. 그렇죠? 전송 회선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야지 가설을 해야 되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환기를 중간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기가 중간에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 가설을 해야 될 전송 회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각각, 우리가 가입자라고 부르는데요. 가입자하고 교환기 사이에 회선을 설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그림에 비해서 이쪽 그림이 훨씬 간편하죠. 만일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 시설 공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환기가 통신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교환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런 교환기가 어떤 교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전송 구간, 그러니까 송신자가 수신자가 결정이 이미 됐고, 이 결정된 상태에서 신호가 가는데, 전기 신호가 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선, 전송 방식의 유형, 그 다음에 아날로그 전송과 디지털 전송. 지난번에 우리가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는 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중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신에서요. 중요한 개념인데 이 다중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환기술. 교환기가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교환기의 방식,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얘기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송 매체,
아까 제가 이제 칠판에서 썼습니다만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신호가 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A로부터 B까지 정보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결국은 신호로 바뀌고 그 신호는 결국은 이게 이제 전송회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송회선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케이블 혹은 뭐 무선 매체 이런 것들이 됩니다. 요 구간이요. 요 구간 우리는 요 구간을 전송 매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맨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장치가 있고요. 그 두 개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되냐. 그러니까 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에 데이터를 한 글자씩 보낼 거냐. 몇 개를 묶어서 보낼 거냐. 그 다음에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 글자씩 보내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묶어서 보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흐름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의 흐름이 방향이라는 것은 자 A하고 B가 있으면 A에서 B로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 수도 있는데 이 흐름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일에 한 글자씩 전송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직렬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병렬 전송. 요 두 가지를 우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직렬 전송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렬 전송은 전송 회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전송 회선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병렬 전송은 회선을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전송에 비해서는 전송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들죠. 그 다음에 장거리 전송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장거리, 단거리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뭐 이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뭐 CPU하고 그 다음에 뭐 메모리 사이에 혹은 뭐 디스크 스토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거리죠, 그렇죠? 단거리가 되고 뭐 서울서 부산까지 뭐 데이터를 보낸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장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렬 전송은요 주로 장거리 전송에 많이 사용됩니다. 뭐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죠? 장거리에서도 병렬 전송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방식이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퓨터 내부에서는요 주로 병렬로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면은 외부에서는 직렬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렬, 병렬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에서는 병렬로 왔다 갔다 하다 거리가 짧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떠나가지고 멀리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렬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변환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보내지면 수신단 쪽에서는 직렬 정보를 다시 컴퓨터 내부에서 이용을 위해서 병렬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 전송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바이트는요 8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직렬 전송의 경우에는 그 8개 비트가 차례차례로 하나의 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병렬 전송은요 예를 들어서 8개의 비트로 구성된 하나의 바이트를 보낸다라고 가정하면은요 8개의 비트를 동시에 전송하기 위해서 8개의 회선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8개 회선을. 이렇게 되니까요 단위 전송 속도가 같을 때는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직렬 전송보다 훨씬 빠르게 전송이 가능하죠. 지금 같은 예를 들면은 8배 빨라지는 거죠. 왜? 선을 8개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개의 선을 사용하니까요. 전송 비용이 많이 들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뭐 PC가 있는데 이 PC에서 프린터를 연결하는 경우에는요. 지금 병렬 25핀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프린터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UART라는 통신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뎀 같이 이렇게 멀리 가는 이제 그런 통신인 경우에는 이제 직렬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직렬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핀 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병렬로 전송하려고 하면은 커넥터의 핀 수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지금 4개의 길을 통해서 4대의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길이 8개 있다라고 하면은 8개 비트가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연관돼서요. 여기 지금 Serial Advanced Technology Attachment라는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뭐 참고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병렬 전송입니다. 병렬 전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직렬 전송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다. A가 있고 B가 있어가지고 라고 했을 적에 그 전송의 방향에 따라서요. 결국 3가지로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방향, 그 다음에 양방향인데 일단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양방향이라는 이야기는 A에서 B로 정보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정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양방향. 이제 단방향은 A에서 B로밖에 갈 수가 없는 B에서 A로 올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단방향, 심플렉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듀플렉스, 양방향으로 부르는데요. 이 양방향은 풀 듀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하프 듀플렉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뭐냐? 풀 듀플렉스는요.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때 동시에 B도 A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걸 풀 듀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전 이중. 그 다음에 반 이중은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을 적에 B는 A 방향으로는 전송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의 전송이 끝나면 그 회선을 이용해서 B가 A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도 B로 보낼 수 있고 B도 A로 보낼 수가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반이중입니다. 여기 지금 심플렉스 이 예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방송이죠. 그렇죠? 자, 우리 TV 방송을 집에서 보면은요. 정보가 방송국에서 우리 집으로 일방향으로만 오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방송국으로 정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스마트 TV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이제 스마트 TV는 좀 다르죠. 그렇죠? 스마트 TV는. 그러니까 스마트 TV는 종전의 방송이 방송국에서 가정으로 시청자 쪽으로 정보가 일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이제 스마트 TV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제 채널이 생겨서요. 양쪽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만은 기존 TV는 아날로그 TV,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은 다 단방향 전송만 가능하죠. 그렇죠? 단방향 전송만.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반이중이요. 반이중. 지금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동시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정보가 흐르고 있을 적에는 다른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요. 기다렸다가 전송이 끝나면 다시 전송의 방향이 바뀌어서 전송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한 번에 한쪽으로만 전송을 하게 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요. 여러분이 뭐 워키토키라는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보통 이제 군이나 뭐 경찰 등이 혹은 뭐 공사 현장에서 이런 거 사용하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오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다 끝냈으니까 너한테 전송 권한을 넘겨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이제 다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보낼 데이터를 보내고 뭐 또 오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상대방한테 전송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반이중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송신을 하면서 수신도 동시에 가능한 전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이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이중은요, 어떻게 보면 외나무다리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도로 중에서도요, 일방향 도로가 있죠. 그렇죠? 일방향, 원웨이 도로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반이중인 셈이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 도로가 2차선, 뭐 꼭 이제 차선성은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보를 송신도 하면서 수신도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전송 방식을 우리는 전이중 방식이다. 풀 두플렉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전송 방식을 얘기를 해봅니다. 우선 비동기식 전송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요. 동기란 개념입니다. 동기란 개념인데요. 동기, 비동기 이런 단어를 통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통신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전송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생각하면은, 몇 가지 이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얘기부터 하죠. 그러니까 송신자하고 수신 간에 동기를 맞추지 않고 문자 단위로 구분해서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는 일단 비동기 전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스타트 비트하고 스탑 비트를 두어서요, 정보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듬성듬성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통신 중에 키보드 입력하는 경우에, 키보드에서 이렇게 뭘 입력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이 이제, 어떤 키를 누르면 한 글자가 발생을 해서 가는 거고요. 안 누르고 있으면 글자가 발생하지 않죠. 전송이 안 일어나죠. 빨리 누르면 빨리 글자가 발생을 하고 전송이 되는 거고, 느리게 누르면,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글자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요, 지금 이 얘기요.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하고 스탑 비트를 둔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시작 비트가 있고요. 여기,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으면은요, 처음에 글자를 시작할 적에요. 시작할 적에, 그 다음에 끝날 적에, 여기가 글자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글자의 끝입니다. 라는 것을 이 시작 비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지 비트, 스탑 비트로 이렇게 감싸가지고요. 수신 측에서, 자, 어디서부터 새로운 글자가 시작이 됐는지 하는 것을 알고 그 글자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송 방식을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동기 전송 방식이요. 이번에는 동기식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비동기식 전송은요, 글자가 한 글자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글자 가고, 한 글자 가고, 이렇게 글자 단위로 가는데요. 요 글자 사이의 간격이 일정치 않죠. 그렇죠? 내가 글자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A를 누르고 B를 금방 누르면 이 간격이 짧아지고요. 한참 있다 B를 누르면 이 간격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동기식 전송은요,
보낼 글자를 미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블락으로 만들어서요. 이 블락 단위로 전송하는 것이 동기식 전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은요, 그거를 이제 미리 정해진 블락의 크기만큼 잘라서 블락을 만듭니다. 블락의 크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뭐 256바이트, 뭐 512바이트, 뭐 1024바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아무튼 동기식 전송은 내가 보낼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묶음으로 보낸다. 따라서요, 여기 글자가 이제 A 들어가고 뭐 B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그렇죠? A 뒤에 사실은 이제 쉬지 않고 바로 B가 오고 C가 오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글자가 오기 때문에 비동기식에서는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비트, 뒤에 어떤 비트를 그러니까 스타트 비트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렇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글자가 빼곡하게 이렇게 블락에 짜여져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 0 이렇게 쭉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송할 적에는 사실은 이제 요 앞하고 뒤에요. 뭔가 이제 제어 정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어 정보요. 컨트롤 정보가 들어가죠. 그렇죠? 제어 정보 들어갑니다. 이 제어 정보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요. 블락의 시작과 끝을 식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가 블락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제 데이터만을 묶어놓은 것을 블락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블락의 이제 앞뒤에 제어 정보가 붙게 되고요. 이 제어 정보까지를 포함한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라고요. 이 제어 정보에는 데이터의 블락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한 전송 제어 문자가 들어가죠. 이 방식은 이제 비동기식 전송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요. 전송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의 고속 데이터 전송 같은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만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죠. 그렇죠? 한꺼번에 받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버퍼도 있어야 되고요. 별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번 얘기는 이제 아날로그 전송하고 디지털 전송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죠. 그렇죠? 봤습니다. 이걸 이제 망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날로그 통신망이 있고 이렇게 디지털 통신망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통신망은 종전의 전화망입니다. 그죠?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전화망이고 이거를 PSTN이라고 부릅니다. PSTN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망이 별도로 있는데 디지털 통신망은 본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망은 PSTN은 기존의 전화, 음성 정보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망이 아날로그 통신망이고요. 디지털 전송 수요를 위해서 별도로 투자해서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적당하도록 만들어진 망이 이제 디지털 통신망이고 그런 망에 이제 뭐 PSTN, 그다음에 뭐 IST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전송망에서는 모든 신호가 0과 1로만 구성되죠. 그렇죠? 0과 1로만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 뭐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아날로그 음성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의 모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앞에서 본 얘기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VoIP 비디오 전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의 음성은 전기 신호로 보게 되면 뭐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죠? 디지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뭐, 코덱이라든지, 그다음에 PCM, 이런 얘기 앞에서 했죠. 그렇죠? PCM.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로 만들어서요. 이제 그 디지털로 만들어진 것을, IP에 실어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IP에. IP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이름이죠. 그죠? 프로토콜의 이름인데, 본래 사람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로 만들면 그게 본래 문자, 텍스트의 디지털인지 아니면 음성의 디지털인지 전부 1, 0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P에 실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VoIP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IP에 음성이 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전화기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보여주는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뎀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 한번 설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한 번 더 보고 가면은 ASK,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봤던 그림인데, 이게, 진폭이 작은 거, 우리가 0이라고 약속을 하고, 진폭이 큰 거, 1로 약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1, 0, 뭐 1, 1, 0면은 여기에 따라서 진폭이 큰 거, 작은 거를 연속해서 보내면은 우리가 1, 0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송하는 것을 ASK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SK 유사하게 이거는 이제 진폭이 아니라 진폭은 일정합니다만 어때요? 주파수가 높고 주파수가 낮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는 주파수가 높은 거, 1은 주파수가 낮은 거라고 약속을 하고 1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요 이제 빨간 그림이 있고요. 파란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인 위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정상적인 위상에 비해서 180도 위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 것을 뭐 제로, 그 다음에 180도 위상 차이가 나는 모양을 1이라고 정의를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 제로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 PSK라는 방법은 위상을 180도 차이뿐만이 아니라 뭐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요. 좀 더 이제 비트레이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경우의 수가 이제 4가지고요. 00, 01, 10, 11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2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더 진행을 하면은 0도, 뭐 45도, 그 다음에 뭐 135도 이런 식으로요. 이걸 지금 360도를 4개로 쪼갰는데 4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8개로 쪼개면은요. 8개로 쪼개면은 8은 뭡니까? 2의 3승이죠. 그렇죠? 8이 2의 3승이고요. 요 3비트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전송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다중화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릅니다. 다중화라는 개념인데 이거는요. 물리적으로는 전송 매체가 하나예요. 그죠?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을 우리는 멀티플렉싱, 다중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적은 비용으로 왜? 전송 매체는 하나만 사용하니까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죠?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송신 측에서는 여러 장치로부터 오는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전송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그리고 수신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본래대로 나누어야지만 여기서 간 데이터는 여기서 수신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서 간 데이터는 여기서 수신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낸 건 여기서 수신하고 여기서 보낸 건 여기서 수신해야 되죠. 다만 전송 구간 중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같이 믹스돼서 같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따로 보내는 것보다 적게 들겠죠, 당연히. 자, 이 방법도요, 이제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처음에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전화가 있고요. 뭐 또 다른 전화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전화 목소리를,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인데요. 요걸 어떻게 해요? 모듈레이터를 거쳐서, 이제 이런 신호가 얻어지는데, 이런 신호를 같이 여기다 한꺼번에 실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신 측에서는 다시 본래 이런 모양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오면은 다시 이제 필터를 거쳐가지고, 필터라는 얘기는 결국은 주파수별로 이게 신호를 나누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필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이제 라디오를 듣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들으면은요, 뭐 몇 헤르츠는 뭐 KBS고, 몇 헤르츠는 뭐 MBC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의 라디오에 필터가 내장돼 있어서요, 해당되는 주파수를 따로따로 분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얘기로 하면은, 아무튼, 이제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FDM은 프리퀀시를 나누어서 어떤 프리퀀시에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 두 번째 프리퀀시에는 두 번째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걸 이제 같이 보내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방식을 FDM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DM이 있어요. TDM은 이거는 시간을 분할해서 정보를 같이 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10개 채널에서 1초마다 정보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여기 지금 C분할 다중화기에서요, 이것들을 이렇게 다 이게 합쳐가지고요, 한꺼번에 보내죠. 그렇죠?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걸 이제, 타임 슬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송 시간을 여러 개 타임 슬롯으로 나누고 일정한 프레임으로 시간 슬롯을 묶어서 임의의 채널에 할당을 하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고속 회선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디지털 전송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 전송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송 시간을 여러 개의 시간 슬롯으로 나누고 일정한 프레임으로 시간 슬롯을 묶어서 임의의 채널에 할당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법이 C분할 다중화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전송에서 이용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다중화해서 이게 데이터가 흘러가면은요, 그러면 1번으로 온 거, 2번으로부터 온 거, 3번으로부터 온 걸 구별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되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역다중화라고 부릅니다. 다중화의 반대 과정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중화의 반대 과정이다. 그 다음에요, 교환 기술로 하겠습니다. 교환이 뭔지 하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수동으로 교환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기계식으로 이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바뀌는데, 결국은 교환기란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상대방하고 연결을 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교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대1 통신이 아니라 다중과 다중, N대 N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A가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줘야 되고, B도 통신하기 원하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환기가 필요하죠. 교환기가 필요한데, 교환기도, 나눠보면은요,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패켓 교환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회선 교환 방식은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회선을 이렇게, 여기 온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혹은 이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물리적으로, 회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요,
교환하는 방식을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종전에 음성을 전송할 적에 사용하던 아까 PSTN 그랬는데 PSTN은요 퍼블릭 공중 스위치드 교환 T 텔레폰 N 네트워크 그러니까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주로 이제 사람의 음성을 전송할 적에 사용하는 방식이 교환 방식이 이제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이제 이거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회선 설정 지연 시간, 비효율적인 회선 이용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의 음성을 전송할 적에는 이걸로 충분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전송할 적에는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데이터 통신에서는 정보 전송 시간보다 쉬는 시간, 데이터 보냈고 보낼 데이터라는 것이 항상 24시간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데이터라는 게 뭐 보낼 게 있다가 또 없다가 오랫동안 없다가 또 있다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그대로 서킷 회선 교환 방식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교환기가 많이 놀게 돼요, 그죠? 노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뒤에서 얘기하는 이제 패켓 교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 음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 전송에는 적합치 않으므로 데이터 통신에는 적합치 않으므로 별도의 교환 방식인 패켓 교환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회선 교환 방식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미리 경로를 정해야지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 여기 A가 지금 C하고 통신한다 라고 하면은요 A하고 C까지 가는 길이 처음에 통화를 시작할 적에 미리 정해집니다. 그걸 이제 콜 셋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요 좀 전에 그림에서 봤던 대로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같은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 보면은 이 자동차도 똑같이 앞에 자동차를 따라서 같은 길을 가죠. 그렇죠? 이게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켓 교환 방식은요. 패켓 교환 방식은 전송할 메시지를 패켓 단위로 분할합니다. 내가 전송할 메시지가 있으면은요,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패켓은 이제 이게 묶음입니다. 보따리예요, 그죠? 보따리입니다. 패켓은 메시지 전송 단위, 보따리고요.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적당한 크기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적당한 게 뭐냐? 이제 그거는 수치가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이제 미리 정해져 있고요. 아무튼 인터넷 얘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켓의 길이를 정하는 것은요. 메시지 길이, 메모리의 사용 능률,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 등 다양한 변수를 골라서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길이를요. 길게 하는 경우, 짧게 하는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당한 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네트워크의 상황과 패켓의 목적지 주소를 고려해서 가장 그 순간에 적절한 경로를 선택을 해서 전송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교환기란 표현 대신에요. 라우터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죠. 결국 기능은 교환기하고 마찬가지로 원하는 상대방에게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만은 이 경우는 이제 라우터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이 바로 이 패켓 교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패켓 교환 방식은요, 처음에 얘기한 회선 교환 방식, 서킷 교환 방식하고요, 장단점이요. 서로 이게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선 교환 방식의 장점이 패켓 교환 방식에서는 단점이 되고요. 반대로 패켓 교환 방식의 장점이 회선 교환 방식에는 단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전송 효율이 높습니다. 전송 효율이.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요. 전화 통화 요금이 엄청 비쌌죠. 그렇죠? 엄청 비쌌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선 교환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은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방식인데 비해서요. 이제 패켓 교환 방식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이 순간순간 비어있는 회선, 교환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대단히 저렴해지죠. 우리가요, 보통 인터넷 전화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VoIP 전화기는요, 이 전화 요금은 엄청 싸죠. 요즘 어떻게 해요? 전부 무료가 됐죠, 거의. 그렇죠? 아직 이제 완전히 무료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업체들에서 인터넷 전화를, 음성 통화를, 어떤 경우는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바로 어떻게 해요? IP를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거고요. 이 IP라는 것은 결국 패켓 교환 방식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켓 교환 방식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통신 비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정보 처리 속도가 서로 다른 통신기기 간에도 이제 아까 서킷 회선 교환 방식에서는요, A가 B한테 데이터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이건 1메가고 이거는 1K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신 자체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데 패켓 교환 방식은 아주 유연하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패켓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먼저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을 경우 정보 전송이 지연되죠. 그렇죠? 이건 이제 단점이죠. 단점인데, 이게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서요,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패켓은 버려집니다. 그죠? 이 IP 통신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요, IP 데이터 통신을 위주로 하는 IP 통신에서는 이게 패켓을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죠? 버려버립니다. 자, 패켓 교환 방식의 동작례를 보겠습니다. 전송 경로가요, 그때 달라요. 그죠? 그때. 자, 어떤 길이 막히느냐에 따라서, 덜 막히는 길을 찾아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서울서 부산 간다. 그러면은요, 어느 구간이 막히면, 거길 피해가죠. 그렇죠? 피해가죠. 그러니까, 회선 교환 방식은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융통성이 없어요. 한번 길이 정해지면 죽고 나서 하나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켓 교환 방식은 융통성이 있어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는 길로 트래픽이 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TM, 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연히 ATM이란 용어 약자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의 CD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ATM이죠. 그렇죠? 자동 텔러머신. 텔러라는 게 이제 은행 창구 직원이죠. 그렇죠? 은행의 창구 직원을 대신해주는 기계를 우리는 ATM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ATM. CD라는 이야기는 현금 지급비, 캐시 디스펜서라는 얘기고요.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렇죠? 아무튼 마치 창구의 직원처럼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AT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CD는 일종의 ATM의 기능 중에 한 가지죠. 그렇죠? 여기서 통신에서 얘기하는 ATM은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릅니다. 통신에서 얘기하는 ATM은 Asynchronous Transfer Mode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식은요,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방법이고, 이제 앞으로 통신은 전부 이걸로 갈 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IP하고 경쟁해서 뒤져서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전송이 IP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셀이라는 게 있는데 셀은요. 우리가 아까 이제 패켓 얘기를 했는데 이 패켓은 크기가 그래도 상당히 큽니다만은 이 셀은요. 아주 적은 크기의 패켓을 우리가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적은 크기라는 게 얼마냐? 53바이트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53바이트로요. 53바이트로. 그러니까 패켓의 사이즈는요, 패켓의 크기는 경우마다 다릅니다만은 이 셀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53바이트 고정 크기의 패켓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3바이트가 있는데 53바이트 중에서도요, 48바이트가 정보고요, 나머지 5바이트가 제어 정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오버헤드가 크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효율이 낮겠죠, 그렇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처음에 등장할 적에는 대단히 각광을 받았던 방식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IP 기술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는 점점 사양화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환의 단위가요, 패켓이 아니라 셀입니다. 그죠? 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음성을 전송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방식이 개념상 더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음성의 품질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IP에다가 음성을 얻는 방식은요, VoIP 방식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음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하면은 ATM 쪽이 셀 교환 방식 쪽이 훨씬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음성 품질을 유지를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더 자세한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실제 이제 ATM 전송 방식의 동작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셀이고요. 이걸 이제 묶어서 이렇게 사실 이제 용어는 VPI나 VCI나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묶어서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ATM 얘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송 매체 얘기입니다. 전송 매체요. 그러니까 전송 매체는 일단 아무튼 뭔가 우리가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신호로 바꾸고 그 신호가 흘러가는 길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길을 우리는 전송 매체라고 부릅니다. 신호가 흘러가는 길. 그렇죠? 그래서 통신기기 사이에 실제로 정보를 전송하는 물리적인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통로는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제 유선 얘기를 먼저 하는데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어요. 유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이라고 해서 그게 꼭 유선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먼저 생긴 것이 유선이니까 유선부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전송 매체는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는 어떤 전송 매체를 쓰고 어떤 경우는 어떤 전송 매체를 쓸 거냐, 그걸 이제 차츰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UTP 케이블이다라는 겁니다. UTP 케이블. UTP라는 이야기는 Unshielded Twisted Pair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페어는 두 가닥의 선이죠, 그렇죠? 요거 두 가닥이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닥씩. 본래 이제
앞에서 제가 그 길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선 하나만 가지고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닥이 있어야지만 전송이 가능하죠. 그렇죠? 두 가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아무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요, 페어라는 얘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했다는 얘기는 요 그림 보시죠. 요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얌전히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꼬여 있죠. 그렇죠? 꼬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꼬여 있다. 그리고 앞에 U자는 unshield이다. unshielded. 쉴드 한다는 얘기는요, 쉴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 신호가 이게 흘러가면은요, 서로 이게 간섭할 수 있어요. 전기 신호 간에.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것이 본래 안에 보면 이제 구리줄이 있고요. 그걸 이제 PVC 같은 걸로 이게 그 피복을 했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전자파가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간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요, 쉴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쉴드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쉴드 하지 않은 비교적 값이 저렴한 이제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그 케이블을 UTP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보통 랜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뭐 커넥터가 있죠. 그렇죠? 이거 UTP 케이블입니다. 그죠? UTP 케이블이요. 결국은 이제 랜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도 간단합니다. 그렇죠? 설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8개 가느다란 구리선으로 구성이 되고, 전자기 유도를 줄이기 위해서 절연된 구리술이 두 가닥씩 서로 꼬여 있습니다. 그죠? 꼬여 있습니다. 이런 모양 보셨죠? 그렇죠? 이렇게요. 전송 속도는 뭐 1메가에서 1기가까지 이렇게 있고요. 쉴드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STP라고 부릅니다. STP는 Shielded Twist Pair고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접지 기능을 갖고 있고요. 잘 차폐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거는 물론 이제 UTP가 비교하게 되면은 더 좋은 품질을 보장을 하고요. 그 대신 가격은 그리고 공사도 조금 시공하는 것도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렇죠? 실제로요, 이제 UTP도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캐테고리 3, 4, 5도 뭐 5E, 뭐 6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거리는 100m라고 이제 일정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종류의 랜에 사용되느냐,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622메가, 아까 이제 ATM 얘기를 했는데 ATM 사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건, 1000이죠. 그렇죠? 결국은 1기가가 되겠죠. 그렇죠? 1기가가. 아무튼,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가요. 일반 전해선에서는 캐테고리 3를 사용하라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랜에 사용되는 것이 카테고리 5고요. 최근에는 카테고리 5E나 카테고리 6 등등 사용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렇죠? 모양이.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축 케이블은 여러분이 집에서 케이블 TV를 보시면은요, 케이블 TV 뒤쪽에 이 동축 케이블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은 이름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같다, 축이 그런 얘기죠. 무슨 축이 같으냐?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기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닥이 필요한데, 한 가닥이 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닥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시몰이죠. 그렇죠? 그리면. 동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케이블을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이런 모양.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요 사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선하고 요 바깥에 있는 선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잘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 차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역폭이 넓고
대역폭이 넓다는 이야기는 고속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잘 차폐를 했기 때문에 혼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신호의 감쇄나 전송 지연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 동축 케이블은 베이스밴드용하고요, 브로드밴드용하고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할 적에,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적에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요.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시공도 비교적 복잡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통신 능력이 앞에 얘기한 UTP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높죠. 그렇죠?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이제 광 케이블입니다. 더 좋다는 이야기는 더 높은 통신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동축 케이블하고 뭐 어떻게 보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운데 이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클레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레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둘 다 유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유리고 여기도 유리입니다. 그죠? 유리예요. 그래서 옵티컬 파이버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요걸 이제 이 단면으로 그린 겁니다.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코어고요. 요 부분이 코어 부분입니다. 코어 부분이고 요 바깥쪽 부분이 클레드 부분인데 이 밖에는 이제 이걸 보호하기 위한 피복입니다. 피복인데 빛이 여기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클레드 부분도 유리고요. 코어 부분도 유리인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코어 부분은 굴절률이 높습니다. 굴절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클레딩 부분은 굴절률이 낮습니다. 이제 빛의 성질이요. 빛의 성질이 이렇게요. 빛이 굴절률이 높은 매질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다른 굴절률, 낮은 굴절률을 갖는 요 경계면에서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일부 빛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요. 빛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꺾이죠. 그렇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그렇죠? 꺾입니다. 이게 이제 굴절률이 높고 낮고 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사각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반사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광섬유 내에서는요, 옵티컬 파이버 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밖으로 안 도망가고요. 코어 내부를 계속해서 전반사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빛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빛은 어떻게 주파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대역폭이 넓고요. 대역폭이 넓으면 더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은 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감쇄가요. 전기 신호에 비해서 빛 신호도 감쇄합니다만은 굉장히 감쇄가 적어서요. 저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녹슬 일도 없으니까 내구성이 좋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장치하고 케이블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코어는요, 아까 제가 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플라스틱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코어는 신호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바깥에 있는 클레딩은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은요. 이게 빛의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투명한 유리가 사용되어 있지만 빛의 투과율이 좋아서요. 원거리까지 빛을 잘 전송할 수가 있죠. 플라스틱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짧은 거리 통신이나 그 다음에 장식용 조명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광 케이블이 옵티컬 파이버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뭐 종류가 몇 가지 남아 있죠, 그렇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요 다중화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죠? 다중화라는 얘기 했는데 이제 광에서의 다중화를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웨이브랭스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앞에서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설명을 했는데요. 개념상 WDM하고 FDM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주파수가 FDM에서는 이제 뭐 라디오 주파수 사용합니다만 여기는 광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엄청 높습니다. 여기 지금 빛을 이게 프리즘으로 나눈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개의 가닥의 빛이 하나의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최고 80개의 파장이 한꺼번에 하나의 빗줄기로 가는 거죠. 하나의 빗줄기로.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통신 용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높은 전송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광 케이블 하나에 8개 이하의 파장을 실으면 그것을 이제 WDM이라고 부르고요. 8개 이상이면 DWDM 혹은 CWDM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DWDM은 고밀도입니다.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이고요. 최대 64개의 파장을 광 케이블에 실어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광 케이블의 용량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속도를 보면은 실험실 수준에서는 2.6 테라bps, 그 다음에 상용화 수준 보면은 80, 160 기가bps 이상 이렇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전송 용량을 몇 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 없이, 광 케이블을 추가 설치 없이 기존의 광 케이블 깔려 있는 걸 이용을 해서 통신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용성, 이게 이제 통신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 계속해서 잘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가용성이 그걸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WDM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16개 파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DWDM에서는 좀 이게 이제 낮은 수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매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무선 매체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그렇죠? 위성통신도 있고, DMB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GPS도 있고. 시간, 거리, 장소에 관계없이 무선이니까 이거 이제 사람이 어디 선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이제 불편하죠.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마음대로 이게 움직이는데 불편하니까 이제 무선 매체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모든 정보의 형태를 다 전송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될 수가 있죠. 위성통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위성통신은 크게 봐서요. 정지궤도 위성이 있고요. 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요. 지구의 자전주기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렇죠? 지구의 자전주기하고 동기를 맞춰서요. 24시간에 한 번씩 지구를 도는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지상에서 올려다보면은요. 지구의 자전속도하고 같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은 위치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이런 정지궤도 위성 중계기를
3개나 4개 설치해주면 지구상의 어떤 지점에서도 통신이 가능하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지 위성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은요, 높이가, 이거는 이제 36,000km인데, 이거는 500km에서 1,500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2번에서 15번 정도 지구를 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전파 전달 시간이 짧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통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성 방송이 있고요. 결국은 뭐 위성 방송은 이제 위성에서 방송을 한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송신국은 위성을 통해서 전국에 수신구로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위성이 뭐 이제 하늘이 높은 데 떠 있으니까요. 이 위성 방송은요, 음영지역이 없습니다. 그죠? 음영지역이라는 이야기는 방송 수신이 이 방해물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왜 우리 그냥 지상파 TV는 나한 시청 지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나한 시청 지역이, 음영 지역이. 그런데 이제 높은 데에서 전파를 발사를 하면은요, 이제 음영 지역이 없어서, 나한 시청 지역이 없어서 편리하죠. 그렇죠? 오늘은 전송 방식,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송 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